197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해방의 상징처럼 빛나는 곳이었죠.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밤마다 사람들로 가득 찬 클럽들이 즐비했고,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음악은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삶과 문화를 꿈꾸게 했습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며 억압받던 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동시에 혁명의 중심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밝고 화려한 면모, 뒤편에는 누구도 쉽게 눈치채지 못한 어둡고 기이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샌프란시스코의 유흥가, 특히 술집과 나이트클럽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유난히 조용했고 차분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말을 걸고 대화를 유도했지만 이내 대화 도중 돌발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냅킨을 꺼내 그 위에 상대방의 얼굴을 즉석에서 스케치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미술학교 학생으로 소개하며 언젠가는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곤 했습니다. 당시 그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떤 위협이나 위험한 기운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예술을 사랑하는 재능 있는 청년 혹은 약간 괴짜 같지만 무해한 인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의 행동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독특한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만남 뒤에는 섬뜩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된 남성들이 하나둘씩 잔혹하게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스케치 행위가 사실은 죽음의 전조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74년 1월 27일 새벽,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오션비치, 평화로워야 할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의 시신이 싸늘하게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캐나다에서 이민 온 제럴드 캐버너로 당시 49세였습니다. 그의 몸은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태였고 시신 곳곳에는 범인에게 격렬하게 저항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피부에는 방어흔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그가 죽기 직전까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범인에게 맞섰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당시에도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판단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조셉 스티븐스였습니다. 그는 시내 유명 게이 클럽에서 여장 공연과 코미디 쇼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던 활기찬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즐겨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역시 게이 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골든게이트 공원 근처의 한적한 곳에서 싸늘하게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샌프란시스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 공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오션비치 근처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처참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독일계 이민자 클라우스 크리스트만. 그의 시신은 이전 사건들의 피해자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는 수십 개의 칼자국이 난자해 있었고 특히 목에는 깊고 날카로운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이 세 번째 희생자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범인에 의한 연쇄살인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세 사건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세 피해자 모두 백인 남성이었고 무엇보다 샌프란시스코의 게이바와 클럽을 자주 방문했다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범인이 특정한 대상을 노리는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상하고 의미심장한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범인의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늦은 밤 식당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남성은 무심하게 냅킨에 동물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며 자신은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언행은 이전 피해자들이 만났던 남자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직접 스케치하는 기이한 습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을 만나 그림을 그리던 미스터리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가 도시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범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검은 두들러였습니다. 두들러는 낙서하는 사람을 뜻하며 이는 그림을 그리는 살인마라는 섬뜩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주로 샌프란시스코의 활기 넘치는 게이바와 클럽에서 먹잇감을 물색했습니다. 그는 친근하고 예술적인 가면을 쓰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고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그려주며 친밀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스케치 행위는 일종의 교감 도구이자 동시에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심리적 장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술집을 떠난 뒤 피해자들은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샌프란시스코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깊은 공포와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마침내 한 젊은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신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범인은 마른 체형의 젊은 흑인 남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으며 주로 클럽과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970년대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 특히 동성애자임이 공개된다는 것은 개인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렸으며 성적 지향이 알려질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적인 상황도 드물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검은 두들러의 공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일부 피해자들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들 중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나 외교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과 명예, 실추를 우려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꺼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 부족과 사회적 압력은 경찰 수사에 큰 난항을 초래했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였지만 결정적인 증언과 물증의 부족으로 결국 그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두들러의 잔혹한 살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1975년 봄 우체국 변호사로 일하던 워렌 앤드류스가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해안가 랜드 엔드 근처에서 심하게 구타당한 채 발견됩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검은 두들러의 범행 수법이 더욱 잔혹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자 해군 간호장교였던 프레더릭 캐핀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6월 스웨덴 출신 이민자 헤럴드 걸버그가 공원에서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검은 두들러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희생자로 여겨집니다. 이 시점을 끝으로 이상하게도 검은 두들러의 범행은 갑자기 멈춘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도시는 서서히 잔혹한 연쇄살인범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범인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범인이 혹시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감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혹은 다른 도시로 도피하여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이에 섞여 살아갔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가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추측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고 범인의 정체와 행방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이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과 수사 기법의 발전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재개한 것입니다. 새로운 몽타주가 공개되었고 첨단 DNA 분석, 기술과 법의학 계보 분석까지 동원하여 범인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을 공식적인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두들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잔혹한 연쇄 살인범의 실제 이름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수사 한계가 겹쳐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술집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남자. 그리고 그 그림이 끝난 뒤 누군가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검은 두들러. 그는 왜 피해자들의 얼굴을 그렸을까요? 단순한 살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였을까요? 왜 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졌던 걸까요? 그의 침묵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미해결 살인 사건을 넘어 당시 샌프란시스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겪었던 차별과 고통, 그리고 사회가 외면했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